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방정우 교수님께서 벨 부등식과 양자 비국소성을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방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혹은 양자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은 강의를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받기도 했죠. 그 좀 양자 역학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양자 역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바로 잡거나 혹은 좀 제대로 된 정확한 지식을 좀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물리학과 혹시 계세요? 혹시 물리학을 전공했다 내지는 물리학과, 예. 양자역학을 들어봤다, 양자역학 수업을 들어봤다. 아까 물리학과 학생들 당연히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전혀 모르겠다, 나는 전혀 이제 잘 모른다 완전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사실은 이제 대중적인 강연이라고 처음에 기획 이제 취지를 이제 이해했고, 그리고 최대한 수식 없이, 물리학자들한테 사실 제일 큰 그 고문은 수식 없이 뭔가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수식 없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 이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박스가 일단 제 뜬금없이 뭐 갑자기 박스 PPT에 박스가 있는데, 이 안에는 동전이 들어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데 앞면 혹은 뒷면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이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알고 싶은데 이제 안 보이잖아요, 박스에 가려서. 그럼 우리는 앞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뒤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는 뭐 양자역학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뭔지 모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뭐 심지어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일단 가정은 동전은 반드시 들어있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거나 이렇게 돼 있진 않고 앞이나 뒤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열어보기 전에 모르죠. 그래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딱 열어봤어요. 열어보면 앞면이다. 이게 뒷면인가요? 뒷면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뒷면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또 상황을 또 반복할 수 있죠. 이 두 번째 박스 혹은 뭐 다른 박스 혹은 다시 집어넣고, 예. 또 모르죠. 또 이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근데 또 열어봤어요. 이번엔 앞면이다.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계속 대체로 반복했을 때 뭐 한 1000번, 10,000번, 뭐 수만 번 반복했을 때 정확히 절반 정도는 앞면이 나오고 절반 정도는 뒷면이 나온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 상황이 우리가 보통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앞일 확률이 2분의 1이고 뒤일 확률이 2분의 1인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그죠? 근데 희한한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희한한 질문을 하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할 거냐면, 제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가지고 열기 전에는 뭐였을까? 열기 전에는 안에 뭐였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되게 멍청한 이상한 질문이죠. 열어봤는데 앞면이 나왔는데, 열기 전에는 이 안에 이렇게 앞면이 돼 있었겠죠. 그죠? 앞면이니까 우리가 열었을 때 앞면이 나온 거죠. 그죠? 예.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지금 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바보 같은 너무나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아주 극적인 양자역학의 굉장히 큰 재밌는 서사를 제공하는 게 이 벨 부등식과 비국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얼마 전에 벨 부등식으로 노벨상을 탔다 이렇게 했는데, 신문에 막
데스트필 됐는데 막 이렇게 나왔죠. 뭐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들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거를 사실은 오늘 전달드리고 그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지식을 얻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사실은 양자역학 아까 수업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양자역학은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굉장히 어렵고 아마 지금 아까 수업 들으신 분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수업을 어떤 교재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양자역학 교재는 다양한 교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어떤 교재를 쓰나요? 여기서 예. 뭐 아주 전통적으로 썼던 교재는 뭐 가시오로비치의 뭐 양자역학 책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양자역학 책이 아주 전통적인 양자역학 책은 이렇게 설명해 뭐 처음에 이제 플랑크 상수 에너지가 이제 띄엄띄엄 있다 뭐 이런 게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전 효과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슈레딩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수소도 풀고 막 그 다음에 섭동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양자역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막 수식에 존재하고 막 그런 이제 우리 직관으로 잘 연결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양자역학은 굉장히 도구주의적인 학문이에요. 양자역학을 처음 이야기할 때 이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도 상대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 두 개를 직접 들고 나왔어요. 자와 저우를 들고 나왔어요. 이 얘긴즉슨 이 학문은 양자역학 상대론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은 정확히 우리가 측정하고 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에요. 막 계산하고 추상적이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고 측정하고 측정과 관측의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할 땐 사실은 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양자역학을 막 하시면 뭐 제일 먼저 양자역학 하면 이제 이게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양자역학 하면 요 그림부터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양자역학은 뭔가 준비하고 상태를 준비하고 그걸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직전에 상자 예제를 보여드렸지만 상자를 열고 100원짜리 확인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측정을 해요.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뭐 0이라는 상태 혹은 0이라는 뭔가 시그널이 관찰됐다. 그러면은 관찰했고 또 측정을 해요. 계속 측정을 해요. 그래서 0과 1이라는 이 측정 빈도수가 뭐 1000만 번을 했다. 그럼 5천만 번은 0이 나오고 500만 번 0이 나오고 500만 번 1이 정확히 이렇게 나왔다.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했는데 1000만 번, 100만 번 막 했는데 이런 상황이 0과 1이라는 측정이 정확히 반반씩 나왔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게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게 0과 1이라는 게 2분의 1의 확률로 중첩돼 있다. 양자 중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만으로 저는 한 학기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왜 루트가 됐을까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왜 루트라고 썼을까 이거를? 양자역학은 왜 저를 루트라고 하지? 왜를 제곱해야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양자역학 시간에. 웨이브 펑션을 제곱해야 확률이 된다고,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양자역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그게 그 스탄게를락 실험인데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전자 스핀 어떤 입자를 만들어내요. 랜덤하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럼 보냅니다. 쭉 보내면 여기에는 이게 이 자석이에요. NS극 자석인데 그럼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비균질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스핀은 이렇게 뭔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비균일한 자기장을 만나면
세차 운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얘가 방향이 휘어져요. 이 세차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팽이를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 되죠. 그럼 이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텐데 페달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휘어도 이렇게 가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가운동량이 이쪽 가방에 가운동량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토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물리학 배우신 분들은.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가운동량의 중력이 작용하면 토크는 가운동량의 중력이 밑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동량이 이렇게 휘죠. 그럼 이제 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똑같이 자기장이 비균일하면은 스핀이 오다가 비균일한 자기장을 만나서 이게 돌고 있는 게 스핀이잖아요. 그럼 가운동량이 똑같이 휘어서 위로 가거나, 근데 스핀이 밑으로 돼 있으면 밑으로 가요. 비균일한 자기장을 만나면 스핀이 와서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핀이 이렇게 위로 가운동량이 돼 있다. 그러면 스핀이 위 방향이다. 그러면 위로 휘고 아랫 방향이다. 그러면 밑으로 휘어요. 중간에 이런 걸 하나 더 둬요. 이번엔 이 자석을 이렇게 꼭 X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스핀이 이쪽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휘고, 스핀이 이쪽 방향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휘겠죠. 예. 두 개를 놔요. 그래놓고선 뭘 하냐면 저 오븐에서 뭔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방향으로 막 랜덤하게 만들어지겠죠. 딱 던져. 그럼 얘를 여기 딱 찍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각형 기준으로 처음에는 위로 갔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이렇게 됐구나를 알 수 있죠, 그죠? 하나 딱 찍혀요. 계속 던져요. 계속 던져 보면은 막 찍히죠, 이렇게. 계속 막 찍혀 볼 텐데 저 오븐이 아주 균일하게 이 스핀을 잘 만드는 장치라면 4개의 균일하게 찍힐 거예요, 그죠? 확률이 여기서 이제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자역학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기술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실 하나를 더 놔요. 하나를 더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얘를 강하게 걸어주는데, 그럼 여기 이 판을 여기다 이제 그려보면 8개가 이제 생기겠죠, 그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예. 이 색깔의 진한 정도가 이제 확률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진하냐. 그럼 뭘 할 거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애를 천천히 끄는 거예요. 천천히 줄여.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확 휘고 이렇게 확 휘어야 되는데 얘를 천천히 끄면은 이게 좀 덜 휘겠죠, 그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슬슬 들러붙을 거예요, 이렇게.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이 슬슬 이렇게 들러붙겠죠, 그죠? 근데 진짜 재밌게 들러붙는데 이렇게 돼요. 여긴 안 찍혀. 예. 근데 제가 이 색깔이 확률이잖아요. 얼마나 찍혔는지. 위에는 겹쳐서 찍혀야 되는데 여기는 안 찍혀요. 희한하죠. 그래서 완전히 꺼버려요, 쟤를. 완전히 꺼버리면 완전히 안 찍혀요. 근데 이건 사실은 또 보면 당연해요. 얘를 완전히 꺼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애 똑같은 거 2개인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네. 이 상황은 물리학과 학생들은 이 상황 이런 걸 설명하는 방법이 되게 익숙해요. 예를 들면 얘를 파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동, 뭔가 이렇게 중첩돼 있는. 그럼 여기는 이제 보강 간섭을 해서 이렇게 중첩됐고 여기는 뭐 상쇄 간섭을 해가지고 뭐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전에 왜 이걸 확률로 안 하고 왜 중첩, 왜 저를 이제 확률 진폭이라고 그러는데 왜 확률 진폭으로 했는지. 예, 저런 해석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측정과 관측의 학문이에요. 이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게. 자, 그래서 양자역학의 제1 원리예요. 확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물리량이 존재한다. 확률이 원래 존재하는 물리량이 아니라 우리가 측정하고 관측하는 게 사실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 안에 더 큰 물리량이 있다. 그게 사실은 이 확률 진폭입니다. 확률 진폭이고, 그래서 양자역학은 인디터미니즘을 따라요. 측정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확률 이전에 더 중요한 물리량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확정성 원리, 재밌는 사실은 이런데 불확정성 원리도 되게 재밌는 이제 원리죠. 이거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뭐 위치와 운동량의 측정, 위치를 결정하면 운동량을 결정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와전돼가지고 내가 어떤 입자의 위치를 딱 결정하면 얘 운동량은 몰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측정을 할 수 얘 운동량 위치 측정하면 운동량 값 딱 주고 위치 값 딱 줘요. 당연히 저 세모가 표준 편차, 여러분들 배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얘 어떤 입자에 딱 어떤 장치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얘 운동량이 숫자로 딱 나와요. 또 입자가 딱 들어가면 위치가 딱 나와요. 혹은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딱 나와요. 집어넣어. 그럼 위치와 운동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위치 뭐 x는 뭐 p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걔네들을 쭉 계속 측정을 해요. 아까 전처럼 계속 우리가 확률 분포할 때 그 관측할 때 집어넣어 놓고 A가 나왔는지 B가 나왔는지 계속 측정해서 센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세요. 그랬을 때 위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평균값 구하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랑 평균값을 구하는데 각각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장비를 조정해.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장비를 막 조절해요. 그럼 위치값이 정확해졌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싹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희한하게 원리적으로 운동량의 표준 편차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번에 운동량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잘 측정하게끔 장치를 잘 막 조절하려고 하면 그러면 원리적으로 이 자연은 위치를 측정하는데 위치의 표준 편차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버그 로버트슨의 uncertainty principle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혹자는 어떤 위치가 딱 결정되면 운동량은 아예 뭐 결정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 이론을 발표할 때 하이젠버그가 이렇게 저처럼 연단해서 이 이론을 발표할 때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와 저우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자기가 굉장히 존경하던 이게 실제 하이젠버그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굉장히 존경했던 아인슈타인이 딱 이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자기는 아인슈타인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발표할 때 자와 저우를 갖고 왔거든. 그걸 흉내낸 거 똑같이. 근데 아인슈타인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 몹쓸 것. 왜 그랬느냐? 재밌는 서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양자역학은 그래서 이 현상을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측정 이전에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그런 존재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측정하지 않으면 동전을 이렇게 아까 박스에 넣어놨으면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측정을 했더니 앞면이 나왔다. 그런데 측정 이전에는 당연히 측정에 앞면이 나왔으면 측정 이전에는 열기 전에도 앞면이었겠지. 그런 걸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그런 거의 존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이젠버그가 들고 나왔던 이러한 해석 방식, 이 양자역학 해석 방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했죠. 각각의 이벤트는 측정이라는 이벤트는 해당 상태의 확률 진폭의 중첩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라 확률 진폭의 중첩이다. 양자 중첩이죠. 그래서 관측한 이후에는 그 중첩되어 있는 상태 중에 하나로 이제 결정된다. 양자역학 배우신 분들은 컬랩스 뭐 이런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컬랩스는 어디에든 있어요. 클래시컬하게도 컬랩스 제가 이렇게 동전했다가 딱 보서 그러면은 컬랩스 한 거예요. 클래시컬하게도. 컬랩스라는 개념은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측정하면 어떤 측정 이벤트 후에 측정 결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관측자의 행위, 그 관측자가 측정이라는 것을 하기 그 측정이라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물리량, 실제 존재하는 물리량의 그 설정 자체를 양자역학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 좋아했어요. 특히 보어와 하이젠버그가 와, 드디어 우리가 물리학, 이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진수를 찾았다. 예?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양자역학, 그 김춘수님은 양자역학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측정 이전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인슈타인은 무지 싫어했어요. 이거를. 무슨 그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 양자역학 하는 것들아. 예. 미친 거 아니냐. 자연의 어떤 존재성을 니들이 거부해? 똑바로 연구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탐구해서 이 상황을 더 밝혀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없다고 해? 니들이 모르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 거야?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죠. 양자역학 엄청 좋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보어가 네가 뭔 상관이냐,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럼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측정하지 않으면 저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춘수의 꽃 내가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느냐. 이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내가 자, 이제 얽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얽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이 얽힘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런 어떤 이 피상적인 이런 상황 속에 숨겨진 물리적 어떤 근원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졸업할 때, 제가 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 받는 학생은 지도교수보다 그 분야는 더 똑똑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죠. 교수님들한테 이런 거 뭐냐, 저거 뭐냐 다 질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이제 그거에만 대답을 못했는데 얽힘이 뭐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냥 질문이 양자 얽힘이 뭐냐. 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다른 교수님들한테 제가 얽힘이 뭐냐 그러면은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무례한 것 이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그 굉장히 간단한 방식은, 양자 얽힘은 상관관계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기 학생이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 양말 신으면 그 학생은 파란 양말 신고, 제가 파란 양말 신으면 빨간 양말 신으세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딱 들어서 빨간 양말인지 파란 양말인지 보면 무슨 양말인지 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핀이 업
다운, 업, 다운 저런 상태들이 이쪽이 업이면 이쪽은 다운이고 이쪽이 그래서 이제 나눠가지고 저쪽이 업이면 이쪽도 다운이고 저쪽이 다운이면 이쪽이 업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의 양자 측정을 서로 나눠갖고 이쪽에서 스핀 측정을 하면 여기가 업이면 여긴 다운이고 여기 다운이면 여긴 업인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세 사람이 EPR이라고 불러요. EPR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런 걸 만들어요. 양자역학 하는 놈들 니들 그래. 측정 이전에 물리적인 게 없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뭘 정의하냐면 엘리먼트 오브 피지컬 리얼리티라는 걸 정의해요. 얘도 EPR이 공교롭게. 예. 엘리먼트 오브 피지컬 리얼리티가 뭐냐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예요. 역시 천재는 천재인데 만약에 여기 써 있는 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서튼하게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값을 혹은 양을 우리가 추론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실제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측정 이전에 측정하기 박스를 열지 않고 뭔가를 정의하고 디파인할 수 있으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얽힘 상태를 나눠 갖는 거야. 서로 나눠 갖고 스핀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제가 제 양말을 측정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다. 그러면 저 학생의 양말은 파란색이에요. 그죠? 자, 제가 저 학생의 양말을 측정하거나 들춰보지 않았지만 정의했잖아요.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서튼하잖아요. 그럼 측정하기 전에 정의했잖아요. 그럼 걔는 엘리먼트 피지컬 리얼리티예요. 이 정의에 따른 그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양자역학 하는 놈들 이것들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것도 설명 못하면서 내가 물리적인 실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은 물리적인 실제가 없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양자역학 하는 것들 이 코펜하겐 것들아 똑바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논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일종의 이제 할배들이 약간 꼬장 부리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양자역학 열심히 하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맞잖아요.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설명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여전히 불완전한 학문이었어요. 지금도 불완전하지만 사실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자역학은 굉장히 불완전한 학문이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은 완전하지 않다. 물리적인 실제라는 건 존재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나타난 분이 이분이에요. 존 스튜어트 벨인데 이분이 이제 저기도 써 있죠. 위에 아인슈타인이라고 써. 예. 저분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노벨상을 받았겠죠. 좀 아쉽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양자역학의 해석 내지는 이제 뭔가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이런 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미가 돼 있는데 이분이 이 철학적인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한 이 철학적인 논의를 이제 진짜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갖고 왔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이 양자역학의 발전 어떤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가만히 이걸 보고 두 가지 개념을 지금 이 논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냅니다. 첫 번째가 리얼리티. 그 아인슈타인이 정의했던 거랑 똑같아요. 엘리먼트 오브 피지컬 리얼리티를 도입을 해요. 그 다음에 개념이 로컬리티예요. 로컬리티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측정하거나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정보가 전달이 돼요. 당연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유한한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건 상대론하고 사실은 거의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정보 전달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제한이 돼 있죠. 근데 로컬리티와 그 노시그널링 그 상대론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로컬리티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무슨 행위를 하건 간에 뭐 정보 전달을 하려는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그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유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실험을 하나 만들어요. 인탱글을 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인탱글의 이제 속성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여긴 0, 1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0, 1이라는 측정을 해요. 0, 1이라는 측정을 하면 0, 1이라는 상황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0이면 이쪽에선 1이, 그러니까 저 0, 1을 나눠 갖고 0, 1이라는 측정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0이면 이쪽에선 1, 저쪽에서 1이면 이쪽에선 0. 그런데 이제 앨리스와 밥이 0, 1이라는 측정 말고 더하기 빼기라는 측정도 할 수 있어. 두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하기 빼기라는 측정을 하게 되면 저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이 마이너스면 저쪽은 플러스. 하지만 0과 플러스 혹은 뭐 1과 이런 거 이 두 가지와는 상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0, 1 측정을 하고 밥이 더하기 빼기 측정을 하면 아무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 0이 나오면 이쪽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쪽에 0이 나와도 여기 플러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둘이 똑같이 0, 1 측정을 하거나 똑같이 더하기 빼기 측정을 하면 상관관계가 있죠. 이런 상황을 이제 상정을 합니다. 이게 어떤 측정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이쪽에 이게 앨리스에서 측정하는 거고 이게 밥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에서 측정할 때 이 측정 확률 분포를 만드는데 수식을 안 쓴다고 그랬는데 수식을 썼네요. 예. 어떤 이 확률 분포를 따지는데 이 x, y란 이것이 측정 결과고 이것이 이제 이게 어떤 측정을 했느냐, 이게 0, 1 측정을 했느냐, 더하기 빼기 측정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측정을 이제 A에서 측정을 하는 거랑 앨리스가 측정을 하는 거랑 밥이 측정을 하는 거 어떤 측정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어떤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측정 이전에 뭔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정 결과를 주는 확률 분포는 무언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그런 측정 결과를 주는 거고 그게 엘리먼트 오브 피지컬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앨리스가 측정하고자 하는 자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나 혼자 내가 정한 측정 장치에 의해서만 당연히 측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밥이 측정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어떤 측정을 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렇게 빨리 전달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설명 안에는 엘리먼트 피지컬 리얼리티와 로컬리티가 동시에 들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정했을 때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얻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벨이.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기대값을 구해요. 평균값을. 여기도 0일, 앨리스도 0일 측정을 하고 밥도 0일 측정을 하고 앨리스는 0일 측정을 하는데 밥은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을 하고 앨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을 하는데 밥은 0일 측정을 하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을 하고 이걸 각각 평균 내서 이렇게 이런 수식을 만들면 그럼 여의 확률 분포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값이 나왔는데 이 확률 분포에 따른다. 이 확률 분포는 뭐냐 하면 엘리먼트 오브 리얼리티와 그다음에 로컬리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의 이론이다. 아인슈타인 얘기했던. 그랬을 때 이 값은 잘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여기가 0이면 여기 1이어야 되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측정값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이 기대값을 구하면 이 전체 값은 2를 못 넘어요. 죽어도.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상하게
양자역학적인 계산법을 따라서 그냥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2루트 2가 나와요. 최대값이. 그럼 일단 드는 첫 번째 생각, 뭔가 잘못됐다. 제가 혹은 양자역학이. 그렇죠? 그러면 물리학자들은 뭘 해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죠. 뭐가 나오나 진짜로. 2루트 2.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자라는 걸 만들어요. 광자를 만들어서 이 비선형 물질에 넣으면 이 광자가 서로 광자의 평광, 광자의 빛은 전자기파잖아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도냐, 혹은 이렇게 그 진동하냐가 이제 얘네들이 중첩된 양자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BBO라고 부르는 이제 비선형 그 방해석 물질에다 집어 넣어서 때리면 이제 빛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때 폴라리제이션 여기가 H면, 그러니까 이런 수직 평광이면 이쪽은 수평 평광이고 이쪽이 수평 평광이면 이쪽이 수직 평광,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인탱글먼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끝에 가가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0일 측정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측정을 막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통계 분포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통계 분포를 구해봤더니 2루트 2가 나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분이 알랭 아스펙 최초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부등식 폼은 CHSH라고 부르는 부등식이에요. 원래 폼은 저게 아니라 이제 세 개의 폼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걸 우리가 타이트하다고 이제 학자들은 부르는데, 이제 그런 타이트한 폼을 만든 게 이제 그 CHSH, 클라우저 이 교수님, 그다음에 혼, 샤모니, 홀츠, 이 네 분이 CHSH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네 분 중에 이제 클라우저 교수님, 그리고 안톤 자일링거 교수님은 이 부등식 형태가 아닌 그 소위 이제 세 개의 파티를 써가지고 부등식 형태가 아닌 논로컬리티를 구현해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노벨상을 받았죠.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요. 그러면 근데 이 문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실험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제가 재미난 걸 봤는데 2013년 외교관 후보자 시험 문제래요. 네. 자제 읽어, 두 개의 전자는 하나의 물리계로 단일 상태에 놓일 수 있고, 이들 전자쌍을 중앙 발사기에서 양쪽으로 발사하면 왼쪽 분석기로, 하나는 오른쪽 분석기로 이동한다. 분석기는 전자의 스핀 상태를 측정하게 되는데 각 분석기 네. 여기 재밌는 말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통 요인 논제, 상호작용 논제. 그러니까 전자 스핀 결과가 상관관계를 갖는다. 여기 돼 있죠.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는 전자 사이에 작용한다. 이 상호작용 문제, 이 상관관계와 이 상호작용 문제, 그냥 인탱글먼트를 썼다 이거 얘기죠. 그리고 공통 요인 논제. 이건 뭐냐면 이 상관관계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양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전적인 상관관계가 아닌 그런 양자적인 그 요인으로 결정된 이제 상관관계다. 그걸 공통 요인 문제. 뭐 하나 국소성 여기 나오죠. 국소성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로컬리티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론. 그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상대성 1번, 상대성 원리와 국소성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측정 과정 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뭔 말이야 이게?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참고로 이거 답은 2번입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단순한 논리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뭐냐면 우리가 저 부등식을 처음에 설명할 때 2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여기서 온 거예요. 이러한 확률 분포를 A와 B의 측정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해석해서 했거든요.
여기 해석은 두 가지 가정밖에 없어요. 로컬리티와 엘리먼트 피지컬 리얼리티 두 가지 가정밖에 없어요. 다시 보면 측정 이전에 무언가 있다. 측정 이전에 무언가 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측정은 앨리스가 선택한 양자 측정에만 영향을 받고 밥은 밥이 측정한 선택한 양자 측정에만 영향을 받는다. 근데 저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리학은 실험과 관측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 못하면 그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닌 거죠. 즉 양자 얽히면 이제 고전 상관관계와는 다르다. 이런 결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양자역학은 로컬리티와 리얼리티를 동시에 가정하면 저렇게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엘리먼트 피지컬 리얼리티와 로컬리티를 동시에 가정한다. 동시에 가정하고 이 자연을 기술하려고 하면 양자역학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를 우리가 논로컬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물리학자 이제 선배 과학자들이 불만이 좀 많은데 논로컬리티라고 하니까 무슨 로컬리티가 틀렸다라는 형태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뉘앙스가. 일부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양자 정보는 완전히 다 헛소리 하고 있다. 논로컬리티 상대론이 틀렸다고? 아니 상대론이 틀렸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두 가지 중에서 요걸 포기하잖아요. 리얼리티를. 측정 이전에 뭔가 없다고 하잖아요. 양자역학은 리얼리티를 포기해요. 오히려 로컬리티를 고수하는 거예요. 리얼리티만 포기하면 간단하거든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양자역학적인 현상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런 상황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리얼리티와 로컬리티를 동시에 가정하면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리얼리티를 끝까지 고수하려면 로컬리티 상대로는 틀렸다. 빛의 순식간에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이게 사실 여기에 Y도 들어있고 X도 들어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로는 부정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놓인 거죠. 자기가 리얼리티를 고수하려면 자기가 만든 상대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은 상대론도 틀렸다라는 가정도 고려했어요. 리얼리티가 뭐길래 저 리얼리티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논로컬리티는 딱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얼리티와 로컬리티를 동시에 가정하면 양자역학은 설명할 수 없다. 모순이 생긴다. 이 명제를 한 단어로 논로컬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질문. 박스가 있어요. 측정을 하면 뭐가 나오는데 측정 이전에 이런 상황 아니다. 양자역학은 이런 거 상정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은 이게 이런 거 상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이 자연현상과 물리가 굉장히 이상하다.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요 하나만 알아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상황만 알아도 이제 아마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 부등식이 왜 노벨상을 받았는지, 이 양자역학의 형성의 어떤 극적인 서사에 벨 부등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우선 강의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없으실까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네, 제가 외람된 질문을 좀 한번, 사실 아까 처음에 여쭤보셨던 것처럼 물리를 공부하시는 학생이나 또 양자를 많이 아는 분들에게는 또 그동안에 관심이 있던 분야니까, 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맨 앞에 앉아 있는 저희 학생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양자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양자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모르지만 이틀 동안 들으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걸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추천하시는 영화, 또 이런 양자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들고. 근데 제가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와 흥미의 컨텐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 혹은 뭐 완전히 뭐 이제 비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고 어떤 연구자로서의 길을 가기에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겠다 싶으면 이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뭔가 빨리 이해하고 싶고 뭔가 쉬운 컨텐츠를 접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책, 그 대중에 굉장히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세대 이제 교수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양자역학 하시는 교수님들 끊임없이 찾아가서 괴롭히고 뭐 질문하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한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러면은 이상한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 방향의 지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네. 저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석으로 공부해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여기 앞쪽으로 저희 마이크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네. 방 교수님 재밌는 강의 잘 들었고요. 저 상자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저 상태는 앨리스하고 바비 둘 다 지금 열어보기 전에는 우리 스퀘어 루트 분의 1 콘스턴트 슈퍼포지션 상태가 되니까 열어보기 전까지는 양자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0하고 1 중에 하나를 그냥 넣어놨다고 해봐요. 그럼 밥 입장에서는 네. 중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일단 두 가지 버전, 말씀하신 질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관측하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누군가 구멍을 뚫어서 봤다. 예. 그러면 양자 중첩이 당연히 깨집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전에 직전에 박재영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양자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빗을 잘 만들어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이 얘를 측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디코헤어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자 중첩이 깨집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느냐가 지금 얼마나 고품질의 큐비트를 만들어내고 양자 컴퓨팅을 잘할 수 있느냐, 그 아젠다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버전은 뭐냐면 이 안에 누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랑 아무 외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누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관측을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컬랩스지만 내 입장에서는 컬랩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뭐 소위 비그너스 프렌드 프로블럼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심지어 실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벨브드 측정을 하는데 누군가 내 의지를 조정하고 있어. 이 신이 내가 어떤 특정한 양자 측정을 선택하게끔 나를 만들어. 막 내 의지를 조정하고 있어. 그런 걸 프리윌이라고 하고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프리윌도 실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상한 버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예.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뒤쪽으로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 아까 연구자에 대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건데 그 양자 쪽 관련해서 저 연구자로서 전망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질문을 하시는 분이 내 질문을 이제 해석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취업이 잘 돼요?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제가 학위를 할 때 뭐 전 심지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너는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그거에서 뭐 약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지금은 학교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그 얘기는 사실은 내가 연구자 입장에서 이 전공을 선택하고 이 연구를 계속했을 때 내가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야나 그런 연구 주제들이 있느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너무 많습니다. 예. 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로서의 어떤 비전도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전망은 그린라이트다. 네, 마지막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어떻게 양보하시겠습니까? 네, 서로 양보를 하셔가지고 두 분 네. 다 하세요 그냥. 그럼요. 네, 두 분 다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논문 투고를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리뷰어가 물리학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희는 물리학적으로 양자를 전공하지 않았고 단지 그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학자로서 저희 컴퓨터로 양자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는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이뤄질 제가 학위를 시작할 때 제가 2006년에 대학원에 딱 입학해서 학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도 교수님하고 제 정한 주제가 이제 양자 머신러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양자 머신러닝은 혹은 양자 AI 이런 거는 약간 약 파는 용어 같은 거였어요. 학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투고할 때 양자 정보 혹은 물리 쪽에 논문을 투고했는데 리뷰어들이 무슨 AI 있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해 절로 가. 그래서 AI 혹은 이제 머신러닝 뭐 IEEE 이런 쪽에 투고를 했는데 양자를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절로 가. 예. 그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물리학자들이 리뷰하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리학자지만 물리학자들이 쓴 페이퍼를 보면 아주 화가 나거든요. 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연구의 질과 연구의 어떤 완결성이 이제 보장이 돼 있는 거라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전혀 다릅니다. 네, 표정이 밝게 변하셨어요. 네, 뒤쪽으로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참고로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그 엔지니어링 그 공학자들의 사실 역할이 더 큽니다 지금.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벨 부등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한마디로 그 부등식이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발표에서는 자꾸 그 그냥 등식만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그 어떤 게 벨 부등식인 건지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그 부등식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사실 정확하게 하면 얘의 절대값이 2보다 작아야 된다. 아무리 최대값이 2다. 라는 게 그래서 부등식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제가 실수해서 잘못 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건데 물리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그냥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나올 수 있다. 최대값이 이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요. 당연히 얘도 이거보다는 작은데 아까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값보다 작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값보다는 커지면 안 되는데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그 2보다 작다는 그 왼쪽 수식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1, 1, 0, 0 막 랜덤하게 나올 거잖아요. 이게 뭐 랜덤하게 나올 건데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계산을 해보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상관관계 때문에 2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은 이거 전체의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는 0일 측정이니까 이게 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 아무거나 나올 수 있겠지만 얘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들 여기 똑같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잘 계산해 보면은 2가 넘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밝은 양자 컴퓨팅 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양자 이론학, 양자 역학,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이걸 하면 좋다, 상이 좋다 이런 단계에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과학의 발전에 선두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다. 그랬을 때 양자역학이 없었을 땐 뉴턴 역학의 최신 그 이론이었겠죠. 자연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이 현재 최신 이론이에요. 양자역학의 최신 이론이고 기술의 어떤 트렌드나 기술의 대안이 양자역학, 이 양자 컴퓨팅 혹은 양자 정보 과학 기술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계를 넘어선 이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한 일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정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